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쉬는 것에 대해서 책감을 느끼는 실제로 이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교수님 저는 퇴근하고 뇌를 끄고 싶은데 보고해야 될 거, 내일 일해야 될 거. 실은 현대인한테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쉬는 정적인 명상, 좌선 명상은 잘 안 맞거든요. 아니, 전체적으로 4.5일째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는 4.5일째, 누구는 5일째, 누구는 또 6일째 근무하게 되면 불시잡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쓸데있는 일이냐 쓸데없는 일이냐. 아마존이 현재 2033년 60만 명 자르겠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 4.5일째로 가게 되면 오히려 오늘 녹화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 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일명 과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해왔지만 생산성은 정체되고 그만큼 좀 지쳐 있습니다. 자, 주 5일제로 시스템이 바뀔 때에도 한국 사회가 참 뜨거운 논쟁들로 가득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0.5일을 더 줄여가는 그런 논의 속에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요. 과로사회의 변곡점, 주 4.5일제가 그리는 미래의 일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와 문화를 연구해온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노동의 시간을 인지과학과 정신건강이라는 두 개 렌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분들인데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바시의 공무원이라고 일명 불리고 있는 알바시에 많이 강연을 나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토크쇼에 나와서 공무원보다는 좀 더 편한 자세로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인들의 지친 마음을 연구하고 번아웃을 넘어 진짜 잘 쉬는 법을 알려주실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김세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제 주변에서 나 요새 번아웃 온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지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생겼거든요. 과거에 실은 뭐 주 7일이라고 주 6일 일할 때는 오히려 번아웃이란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아무리 몸이 힘들더라도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이 좀 기대가 되고 목표가 뚜렷하면 견디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보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껴서 내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이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잘 해오셨어요. 뭐 20년 가까이 별 어려움 없이 좀 감정적으로도 좀 힘들거나 험한 일이나 꺼려지는지만 잘 해오셨어요. 왜냐면 의미를 느끼셨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동료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고객사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잘 견뎌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참고 일할 의미를 못 느끼게 됐어요. 뚝이 무너졌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싫고 너무 서운하고 화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아마 그 누적된 피로가 20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뭔가 해소되지 못하던 상태에서 한계점에 임하면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기업 경영자들 만나게 되면은 뭐 번아웃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워커홀릭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 중독. 그렇죠. 근데 임원들은 중독돼서 그래요. 생산 중독. 네. 더 많은 거. 매년 뭔가 생산량이 증가해.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20년 후에는 얼마까지 생산할 거냐고. 매년 5% 10%씩 증액하고 있으면 맞아요. 끝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구조가 예전부터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의식주 해가지고 욕구를 충족하는 존재였어요. 본능적으로. 네.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나 정보화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혁명 때는 수많은 물자, 정보혁명 때 수많은 컨텐츠, 맞아요. 디지털, 예. 어떤 디바이스들. 원래는 내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맞아요. 근데 주변에서 쓰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있어야 되긴 더 갖고 싶네. 예.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좋게 표현하자면 숨겨진 니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숨겨진 니즈가 아니라 가공되고 만들어진 니즈를 막 심어주면서 실제하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않았었던 어떤 그 욕망을 맞아요. 이제 새롭게 네. 재창조해가지고 니들 이게 실제 욕망이야. 네 원래 원했잖아 이거 원했잖아. 예. 요것 때문에 서로 소비하고 만들다 보니까 소비하는 쪽도 힘들지만 만드는 쪽도 힘든 거예요. 네. 이 악순환을 아. 뭐 어느 한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하긴 뭐하지만 네.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이걸 좀 굴려왔다 이런 쪽으로. 네, 예.
현대인들의 노동 시간이 너무 긴 건 사실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많이 일할 수가 없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연구가 그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 리차드 리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에 의한 보통 이제 쿵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15시간? 20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수렵 채집인인데 이 정도밖에 노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가져다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선사시대의 인류도 대체로 요 정도 일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노동 시간이 확 늘어나는데 근데 이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들은 완전히 놀고 먹을 수가 있게 됐죠. 이거 계급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현대 그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휴일은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도 보장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10일을 한 주로 설정을 했었는데 10일에 하루 정도를 쉬었고 출근 명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집에 우리 식이 아파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전갈에 물려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휴일이 계속해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명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김세희 교수님께서는 주 4.5일제가 이 과로 사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 제도 변화로 사회 심리적 기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서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 4일제에 대한 연구를 하신 보스턴 칼리지 줄리엣 쇼 교수팀 연구인데요. 주 4일의 노동을 도입했을 때 번아웃이 한 70%가 줄었고 또 심리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이 40%에서 일어났어요. 주 4일만 일해도 생산성이 또 줄지도 않았고요. 이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제 잠을 훨씬 더 많이 자더라. 한 1시간 정도 잠을 더 많이 주무셨거든요. 잠을 자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했을 때 이 실험에 참가했던 기업 중에 10%만 주 4일제를 중단했고 9일제 돌아갈래 했는데 13%는 나는 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주 4일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노동의 강도는 조금 증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같은 이제 생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번아웃이 70%가 줄었다는 건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생산성이 좋아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해석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4.5일제인데도 내가 일을 못 끝내면 4.5일제가 아닌 거 일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쓸데없는 일이나 쓸데없는 피드백을 줄여요. 업무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밀도를 높이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미 당근을 먹은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 나한테 엄청 손실이야. 손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서 5일로 안 가야 돼. 이걸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4.5일제 진정한 당근을 맛보게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인센티브제를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 정화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성과를 받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제가 아는 기업도 보면 원래 그 기업이 평균 근속 기간이 짧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대표님이 고생하셨었는데 했던 게 4.5일제 해봤더니 직원들이 충성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웬만한 직장값 10% 더 받느니 반나절 더 일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회사 이상한 말 안 나오게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4.5일제와 관련된 시도도 뭐 어떤 완성된 제도라기보다 조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서 좀 잘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4.5일제가 됐을 때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혹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이거는 국민성이라든지 개개인에 따른 문제로도 좀 생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보게 되면 흔히 뭐 월급 루팡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경영학적 연구를 보게 되면 한 명이 월급 루팡을 채우기 위해서는 5명의 좋은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더 컴팩트해질수록 우리가 회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잘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주 4.5일제 이 실현 가능성이 AI 기술의 발달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존이 현재 미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가 2등인 기업이거든요. 120만 명. 2033년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까지 60만 명 자르겠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절반으로 네.
그러니까 업무의 75%를 자동화시키겠다. AI 플러스 휴머노이드로. 그럼 아마존이 이제 인사팀, 총무팀 말고 다 나가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덜어놓는 이유가 기업들이 AI로 대체시키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 거의 안 해요. 숨기고 싶거든요,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숨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 대체하고 있는 영역도 이미 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김상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AI가 인간의 일을 좀 대체하게 되면 일에서 자존감을 찾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심리적 현상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AI와 별개로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임금 피크제 혹은 뭐 은퇴 이런 걸 앞두고 항상 회사에 살다시피 하다가 그럴 이제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제 좀 버려진 것 같고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불안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세돌 기사님 인터뷰를 봤었는데 2016년에 알파고랑 이제 대국을 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대국을 이제 할 수 있는 자원이 바둑이 즐겁고 그리고 이제 내가 최고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알파고랑 대국을 하고 나서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에서 뭔가 AI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런 역할이 바뀌면서 자부심이나 이런 점에서 예전과 달라졌고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AI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하고 오히려 자존감이 위축되기보다는 좀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좀 힘든 일은 AI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뭐 유럽 쪽에서 영국에서 먼저 조사했던 거긴 한데 불시잡이라고 해가지고 근무 시간 중에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던 게 있어요. 익명으로. 당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쓸데있는 일이냐 쓸데없는 일이냐. 요거 그냥 아픈 질문인데 익명으로 물어봤더니 무려 3분의 1 가까이가 영국에서는 난 불시잡이다. 내가 하는 건 사실 하등 생산성이지 않고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본인이 하는 일들 중에 사실 그런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대기업을 보게 되면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보고를 위한 문서 만드는. 임원이 한마디 보고 던지면 끝인 건데 이걸 만들려면 한 달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나 업무 역할 자체를 우리가 먼저 재편하면서 4.5일제로 가야지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 4.5일제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야근만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임원의 언급이 이거예요. 주인의식 가지라고. 한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심수한테 주인의식 가지라고 그래. 딱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보는 게 주인의식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건데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시킨 일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품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내가 주인 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내가 디자인해서 일을 만들 수가 있고 시키는 거를 AI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내 회사의 직무와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바뀌는 시대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늘 너는 A과를 전공했으면 B라는 회사 들어가서 C라는 직무를 맡을 거야. C라는 직무를 20년 동안 계속하는 게 너의 잡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재설계를 해야 돼. 이 재설계 과정을 임원이건 뭐 중견 관리자건 신입사원이건 아무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나의 역할이 이제 부품이 아니라 리더, 진정한 주인. 이렇게 바뀌는 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전환할 수 있느냐. 잘 전환해야지 행복도 되고 4.5일제 돼도 효율도 나오고. 저는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을 찍어봅니다. 그럼 김상균 교수님께서는 인지과학자로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5일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일 적게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일하니까 줄이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사람이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관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머릿속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지와 나의 인지 연결돼가지고 시너지가 나오면서 생산성이 나오는 건데 아니 전체적으로 4.5일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는 4.5일제, 누구는 5일제, 누구는 또 6일제 근무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막 꼬임이 발생해요. 맞아요. AI 업계에서 지금 뭐 4.5일로 하면 욕 먹어요. 왜요? 거의 7일 내내 일하고 있는데 4.5일이냐. 너무 시기상조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이 AI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선택적으로 4.5일제 하는 거겠지만은 다른 기업들 산업의 어떤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지금 AI 시대에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산업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근데 주 7일 그렇게 일하고 하면 생산성이 실제로 높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생산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네. 제 예를 큰 아이만 해도 게임 회사 직원인데 개발자인데 네. 모 지역에 꺼지지 않는 등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에서 근데 맨날 야근이야. 진짜 바다에서 일하는 네. 건 아니죠. 뭐 어부인 줄 알았어요. 등대에서 일한다고 해서 불이 안 꺼져.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일을 하니까 개발도 빨리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아웃이 직원들이 엄청 와요. 워커홀릭 상태에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통하는데 이게 흔히 그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정말 급할 때만 잠깐 써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급한 건 맞는데 이 급한 거를 언제까지 이 구도로만 밀어붙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이걸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4.5일자라는 게 거대한 관계성에 대한 재평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에서만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반적인 준비가 그렇죠. 필요한데 조금 제도적으로 급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약간 급하다. 그러면 어떤 정도 때가 되어야지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냐? 일례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경영학적으로 보게 되면 PDI라고 해서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국가예요.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상하 관계에서 누가 시키면 아직까지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가불 관계도 계열사끼리 심한데 그럼 하나의 회사 4.5일제를 돌리죠. 그럼 다른 회사가 어떤 일을 격려하게 되면은 스탠바이라고 있어야 돼요. 밤 늦게까지도. 4.5일자면 대부분 4.5일제 기간 동안 업무 강도가 높아져요. 네. 그럼 관계사들은 거기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얘들이 4.5일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 파트너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금요일날 저녁까지도 같이 일을 해야 돼. 다른 파트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열사들의 업무 강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이 권력거리가 낮아지고 있는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인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기업주랑 근로자의 입장이 다를 거라고도 많이 보시는데 전 기업주도 크게는 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직원들인데 약간 일 덜하면서 회사가 잘만 돌아가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신감이 약간 불안해서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이 자신감과 불안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 현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즉 기업이 갖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최대한 4.5일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제도적인 지원을 여러 기업한테 좀 맞춰주는, 그러니까 제도의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하는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AI 시대에 맞게끔 직무 재설계를 대기업들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이런 거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수많은 사실 중견 기업이나 또 작은 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AI 도구를 그냥 깔아주면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AI 도구를 갖고 나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바꿀 건지부터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풀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책임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이게 좀 수평적인 구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넓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구조가 더 많고 나는 그 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품이니까 이걸 현실화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실제 뭐 미국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MS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보게 되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서 수만 명을 잘랐어요 이미. 그때 자르고 나서 새로 뽑아요 또. 뽑을 때 보게 되면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리스크가 없게끔 일을 잘 끌어가는 리더를 원했어요. 왜냐면 물론 100% 성공은 없지만 성공 확률이 뭐 10% 20%짜리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들의 방식이 다른 게 성공 확률이 오히려 낮은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낮은 건 대박 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낮은 거를 하지만 돈은 적게 들어가, 인간도 적게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해왔던 리더들은 이걸 아예 프로젝트 기획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뭐 창의성,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라이 같은 직원 좀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라이는 시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AI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별로 없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또라이를 사회적으로 별로 못 키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또라이를 약간 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창의적이고 좀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주도력 있는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에 인간 고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 이것도 좀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콜센터의 상담사가 줄어든다, 육체 노동자들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집에서 쉴 거냐? 쉬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텐데 좀 우리가 뭔가 할 것의 공통점이 크리에이티브에 있다라고 해요. 창의적인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문화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될 게 문화나 예술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술가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약간 다른 의미 같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뭐 자동차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하다못해 옷도 그렇고 초창기는 기능적인 게 중심이었어요. 입을 수만 있으면 되고 싸면 돼. 근데 지금 이 옷이 자기의 개성을 표출하고 어떤 분은 예술품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도 보면 지금 브랜드나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래서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곳에
지금은 사실 예술적인 게 안 들어간 영역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다 문화와 예술화 시키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다. 좀 더 좁게 보게 되면 이제 콘텐츠인데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채널이 2개밖에 없었어요. KBS하고 뭐 MBC. 나이가 등장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채널 수가 몇 개라고 하면 셀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동일한 걸 소비해야 됐어요 우리가. 근데 콘텐츠에 대해서 개인의 개성을 맞춰주는 게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일반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에서 많은 일이 증가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일 덜하고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인간의 경쟁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이라면 이런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 방법이 또 따로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70명이 체크무늬 입고 있는 남학생이 쭉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OT를 하는데 너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똑같은 생각하면 우리 망한다고.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 나 똑같은 거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고 창의성이라는 건 남과 다른 블럭을 가지고서 뭔가 조합을 했을 때 다른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 여태까지 갖고 있는 블럭의 종류가 똑같아. 도안도 똑같고 이걸 주고서 갑자기 다른 걸 만들려고 시켜.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은 자꾸 기업에서 뭐 워크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순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일상으로 전이가 안 돼. 행동 전이로. 그 결과적으로 창의성은 사실 뭐 사고하는 방식보다는 갖고 있는 블럭이 달라야 돼요. 임원들이 처음에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방탈출 게임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방에다 가둬놓고서 이게 주의하지. 문 두들겨도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임원분들을요? 임원분들만. 그 신입사원과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신입사원 고문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맞아. 그리고 저 저런 것도 해봤어요. 임원들 데리고서 이제 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만들려고 시켜요. 근데 답답해. 난 기계 분야, 철강 분야 임원인데 무슨 영화를 만들려고. 교수님 잘못하고 온 거 아니냐고. 이거 안다고 만들어보라고. 이유가 평생 데이터하고 그 글 다른 분인데 본인의 숫자나 본인의 이야기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의 것만 만들어 본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거를 이제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울컥하는 포인트가 나와.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자기 삶에 있었던 건데 끌고 나오지 못했던 블럭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창의성이 돼요. 그러니까 방탈출은 안 가봤던 부분에 있는 블럭이고 내 삶에 있던 블럭인데 내가 놓치고 있던 블럭을 찾아내고 이렇게 조합이 발생되면은 이건 분명히 뭐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 봐도 지금도 똑같은 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똑같은 걸 배우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서 거의 똑같은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요즘에 강조하는 게 아이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10시간이면 10%. 1시간만 입시하고 무관한 거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라고. 그러니까 뻘짓할 수 있는 시간 자꾸 줘요. 뻘짓. 4.5일제 갖고 있는 뻘짓하고 연결성은 뭐냐면 회사에서 뻘짓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너 왜 근무 시간 이딴 짓 하니? 그러니까요.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딴 생각을 해야지 창의성이 나오는데 뭐 하면 자꾸 딴 생각한다고 뭐라 그래. 이제 그 과거의 생산 방식이 아니라 계속 창의적인 거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본인이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그거를 잘 개발을 하려면 잘 쉬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큰 조직에서 뭐 이를테면 기업이나 뭐 국가에서 담론적으로 쉬는 거는 전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캠페인도 맞아요. 좀 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쉴 때도 잘 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휴식력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책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일할 때 어떻게 일할 것만 생각하고 휴식은 또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휴식해서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야 그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루 중에 가장 기본적인 휴식이 뭘까요? 잠. 네, 맞습니다. 예, 수면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잠을 자는 시간 보통 한 7시간 권해드리고 수면의 질도 중요할 텐데요.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휴식은 뇌를 꺼주는 거. 실제 우리가 이제 휴식을 하지만 휴식 시간에도 뇌를 잘 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임직원분들 진료하면 교수님 저는 퇴근하고 뇌를 끄고 싶은데 보고해야 될 거, 내일 일해야 될 거, 마감 있는 거 이제 계속 생각이 난다 하시는데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업무했던 뇌를 꺼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뇌는 꺼지지는 않지만 좀 더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런 운동은 실은 이제 명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이고 또 내가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나를 관찰하는 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데 이제 실은 현대인한테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쉬는 정적인 명상, 좌선 명상은 잘 안 맞거든요.
오히려 잡념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동적인 명상 제가 실은 이제 달리기 마라톤 하고 있는데 뭐 달리기를 하면서 뭐 양팔의 움직임이나 도약하고 있는 양 다리의 느낌을 느껴보고 바람의 느낌, 땀이 흐르는 감각, 숨찬 느낌, 심박이 오르는 느낌을 이제 관찰하면 업무했던 뇌를 꺼줄 수 있는 게 좋은 휴식 방법이 됩니다. 제 스스로 제 뇌를 끄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미 다 봤었던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를 봐요. 본 걸 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다 보면 집중이 또 돼요. 이런 방식의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하는 기법인데 어떤 한 가지 트라우마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 양측성 안구 운동이라 그래서 좌우측 뇌를 교대로 아주 빠른 템포로 교차하면서 약간 해리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에서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뭐 운동하고 독서가 있어요. 이게 내용을 꼭 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좌측 우측으로 안구 운동만 해도 이게 해리가 되고 전환이 되면서 마음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느슨한 집중을 통해서 원래 매몰되어 있던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소장님이 표정이 좋으실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없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임직원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일을 그냥 쭉 다 해버리고 그냥 쉬고 싶지. 중간중간 뭐 쿨링해라, 휴식해라 하면 오히려 끊고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길게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그 전환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일단 신발을 신고 나가는 연습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날은 문 열고 뭐 운동장까지 갈 수도 있고 그냥 갔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진료할 때는 우리 헬스장 문 앞까지 일주일만 가보자. 그게 그거 한 거면 다 한 거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 이제 매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들렸다만 가자. 우리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4.5일제 관련해서 변곡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미래 한국 사회에서 더 건강한 노동이란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뭔가 그 7일 안에서 2.5일 휴식하고 하는 거는 4.5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4.5일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머지 2.5일을 자유롭게 잘 쉬고 충전하기 위해서 뭔가 이 전체 안에서 휴식과 노동이 순조롭게 전환되고 회복과 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일요일 오후에 전 국민이 우울증을 안 앓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요일 아침까지 행복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데 그럼 제가 이제 65세 퇴직이 아니라 80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80까지 계속 월요일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미래는 즐거움과 고통이 동반되는 건 맞는데 좀 즐거움의 양이 지금보다 좀 많아지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경기도의 실험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변곡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변곡점은 다음에 더 흥미로운 변화의 순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my way. It's always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on't let it get